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거친 바다를 향해 나아간 배만이 보물섬을 찾는다. 모든 위대한 모험가와 탐험가는 손실공포 본능을 극복한 사람들이다. 투자는 언제나 위험한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위험은 아무 투자도 하지 않는 것이다. 손절매가 잘 안되면 차라리 손을 잘라라. 절대 실패하지 않는 채테크 실전 매뉴얼. 500만원을 50억으로 만든 채테크 고수의 실전 투자기. 슈퍼리치가 되려면 부의 본능을 깨워라. 부자가 부자인 이유는 외로운 늑대처럼 홀로 다니기 때문이고, 빈자가 가난한 이유는 무리지어 다니는 양떼이기 때문이다.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논리를 떠나서 항상 소수편에 서는 게 유리하다. 그러나 무리짓는 본능은 소수편에 서는 걸 방해한다. 오늘도 변함없이 부자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자 되는 길을 찾아 나서는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부의 본능입니다. 1부에 이은 2부입니다. 1부에서는 부의 본능을 깨우는 8가지 도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2부에서는 제목 그대로 슈퍼리치가 되는 9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자는 투자를 실패로 이끄는 9가지 오류로 다음과 같은 인간의 본능을 들었습니다. 1. 무리짓는 본능. 2. 영토 본능. 3. 쾌락 본능. 4. 근시안적 본능. 5. 손실공포 본능. 6. 과시 본능. 7. 도사환상. 8. 마녀환상. 9. 결함 있는 인식체계. 이렇게 9가지 본능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책을 정독하여 읽어보니 모두 제 얘기 같았습니다. 인간 본성과 부에 관한 저자의 인문학적 통찰을 무기로 여러분을 괴롭혀온 투자 실패의 원인과 해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히 1번 무리짓는 본능과 5번 손실공포 본능이 아직도 극복하기 힘든 과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 두 주제를 집중적으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대가들의 재테크 투자 노하우는 정말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우린 그걸 망각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그들처럼 되지 못한 것뿐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들의 노하우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부자가 되기 위한 정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본문.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기 어려운 이유. 최초의 인류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체격이 지금의 12살 어린이 정도로 아주 작았다고 한다. 왜소한 체격에 별다른 무기가 없었기에 만약에 혼자서 맹수를 만나면 살아남기 어려웠다. 그러나 여러 명이 무리를 지어 있을 때는 맹수의 습격을 받아도 한두 명이 희생되더라도 대다수 인원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 또 사냥을 할 때도 무리 지어서 해야 큰 사냥감을 잡을 수 있고 성공률도 높았다. 다수의 행동을 보고 따르는 게 생존에도 유리했다. 초원을 걷다가 갑자기 선두에 동료가 뛰기 시작하면 무리 전체가 이유도 모른 채 무작정 함께 뛰었다. 맹수가 나타났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일단 동료들과 행동을 같이 하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었다. 만약에 동료들을 따라 뛰지 않는 주체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는 필경 사자밥이 되었을 것이다. 원시인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무리짓고 남들을 따라하는 게 생존에 유리하다는 걸 배웠다. 이처럼 무리지어 살아온 시간이 수백만 년 동안 이어지다 보니 무리짓는 본능이 인류의 유전자에 식재되어 현재의 우리에게도 유전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이 사는 환경은 원시시대와는 다르다. 현대사회에는 더 이상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맹수가 없으며 단체로 사냥을 해야 할 필요성도 없다. 그러나 현대인은 여전히 원시적 본능인 무리짓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에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하고 딜레마에 빠진다. 대다수의 사람이 슈퍼리치를 꿈꾸지만 성공하는 사람이 몇 안 되는 것 역시 여기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가장 대중적인 재테크 수단인 주식과 부동산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고점에서 사고 바닥에서 팔기를 반복한다.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판다는 말이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지만 이 단순한 지침조차 따르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이것이 사람의 본능이다. 혼자 움직이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분위기를 살펴 같이 움직이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무리짓는 본능 때문이다. 부의 본능을 깨우는 스위치 첫 번째. 무리짓는 본능을 극복하고 외로운 늑대가 되어라. 부자는 외로운 늑대, 빈자는 무리짓는 양떼. 한자로 부란 글자를 보면
기와 집과 밭은 가지되 입은 하나인 것을 말한다. 즉 부자가 되려면 재산인 기와 집과 밭을 가지되 소비하는 식구가 적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우리 속담에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란 말이 있다. 이 말은 외관상 그럴듯한 게 사실은 텅 비었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잔치가 소문이 났으니 얼마나 많은 입들이 달려오겠는가. 아무리 음식 준비를 많이 해도 내 입에 돌아오는 건 언제나 모자란다. 그러니 많이 먹으려면 소문나지 않은 잔치집을 찾아라 하는 뜻이다. 이상은 순전히 나의 개인적인 해석이다. 결국 부자가 되려면 대중을 따르지 않고 고독하게 홀로 남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인간의 본능 중에는 무리 짓는 본능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재테크에서 실패하게 된다. 인간의 무리 짓는 본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려주는 실험을 하나 살펴보자.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서 실험을 했다. 바람잡이가 길을 가다가 하늘을 쳐다본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덩달아 하늘을 쳐다본다. 5명의 바람잡이가 하늘을 쳐다보면 19%가 동조하고 15명이 하늘을 쳐다보면 40%가 동조했다. 바람잡이가 많을수록 그들의 행동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다수가 행동하면 그들이 옳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다수가 건넌다면 건널목의 신호등이 빨간불이어도 상관하지 않는다. 한 심리학자가 끈의 길이를 비교 판단하는 간단한 실험을 했다. 실험 대상자는 보기로 주어진 끈과 같은 길이의 끈을 선택하면 된다. 바보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아주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단순한 문제다. 혼자서 이런 문제를 풀면 100% 정답을 고른다. 그런데 여러 명이 함께 문제를 풀면 상황은 달라진다. 실험에 바람잡이들을 등장시켰다. 바람잡이들이 가끔 일부러 엉뚱한 끈을 선택하자 실험 대상자는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간단한 답을 틀렸다. 무려 33%나 틀린 답을 했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다.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논리를 떠나서 항상 소수편에 서는 게 유리하다. 그러나 무리 짓는 본능은 소수편에 서는 걸 방해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투자에서 실패한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실패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월스트리트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존 템플턴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대중을 따르지 말라고 충고한다. 오히려 대중과 반대로 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할까? 폭락할 때 주식을 사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머리로는 안다. 지난번 폭락 때 주식을 사지 못한 걸 아쉬워하며 한 번만 더 폭락해봐라. 그땐 꼭 사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 그러나 막상 시장이 폭락하고 투자자들이 무리지어서 탈출하려 아우성을 치는 상황이 벌어지면 사정이 달라진다. 이번엔 정말 세상이 끝장날 것 같아. 이번 위기는 예전의 위기와는 달라. 이번엔 정말 심각해. 나도 파는 게 좋을 것 같군. 이렇게 행동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다. 왜 그러냐고? 인간의 유전자가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이다. 위험이 닥치면 생각하지 말고 도망가라고 유전자에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무리 짓는 본능을 극복한 사람만이 투자의 대가 소리를 듣게 된다. 투기 바람에는 일정한 방향이 있다. 끊임없이 새로운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부동산 투자 바람은 좀채 사그라지지 않는다.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신문 하단엔 온통 땅 사라는 광고다. 걸핏하면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지방의 땅 사라는 권유 전화가 걸려온다. 지금이 땅에다 투자해야 할 때인가 아닌가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투기 바람의 순서를 고려할 때 나는 두려움을 느낀다. 투기 바람에도 순서가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 말에 투기 광풍을 돌아보자. 가장 먼저 오른 건 채권 가격이었다. 다음으로 주가가 올랐다. 그 다음엔 아파트에 투기 광풍이 불었다. 그 다음 땅 투자가 유행이었다. 마지막으론 그림 투자가 유행했다. 투기 바람도 순서가 있는데 해답은 언제나 하나, 바로 황금성이다. 황금성이 가장 높은 것부터 시작해서 황금성이 낮은 것으로 번져가는 것이다. 황금성이 높은 순서인 채권, 주식, 아파트, 땅, 그림 순으로 오른 것이다. IMF 이후에도 같은 순서대로 올랐고 단지 그림까지는 바람이 불지 않았을 뿐이다. 2001년부터 부는 투기 바람도 비슷하다. 먼저 금리가 떨어져서 채권 가격이 급등하고 다음엔 아파트가, 그 다음으로 상가, 그리고 토지가 움직이고 있다. 땅값이 오르기 시작할 때는 투기 바람의 끝이 가까워졌다는 걸 의미한다. 이러한 투기 바람의 순서를 잘 안다면 휩쓸려서 무리지어 투자해서 낭패 보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주식시장의 상투,
부동산 시장의 상투. 주식 투자의 경우 신문에 평범한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기사가 나거나 우리 사주로 부자된 직원이 나오고 펀드 매니저가 인기를 끌 때는 조심해야 한다. 또 신문 하단에 자칭 도사들이 돈 버는 비법을 가르쳐준다고 광고가 나오면 이미 천장이라는 신호다. 워런 버핏도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대중들이 느끼는 공포를 극복하고 탐욕을 자제하라고 했다. 이런 역발상 투자로 성공한 또 다른 대가로는 존 템플턴이 있다. 템플턴 그로스의 창립자인 그는 글로벌 펀드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는데 영적인 투자가로 불릴 만큼 신화적인 인물이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남들이 공포심에 휘둘려서 헐값에 던지는 주식을 싸게 매수하여 큰돈을 벌었고 영국 여왕으로부터 자귀까지 받은 위대한 투자가다. 재테크에서 성공하려면 무리짓는 본능을 피해서 대중과 다르게 투자해야 한다. 상대평가 방식이 만들어내는 함정. 외국 기업들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할 때 기준은 수익성이다.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은 비슷한 부동산이 얼마에 팔렸는지를 참고해서 평가한다. 옆에 비슷한 게 얼마에 팔렸으니 이것도 얼마 해야 한다는 것이 상대평가 방식이다. 상대평가 방식에 따르면 거품이 있어도 사게 되고 저평가되었을 때 매입을 놓칠 수도 있다. 나는 인터넷 바람이 불 때 리타워텍이란 인터넷 주식에 투자해서 열토막이 났다. 매입 당시엔 비싸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비교 대상인 인터넷 주식들이 모두 비슷한 가격으로 팔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엔 인터넷 주식을 PER, 즉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수치 대신에 PSR, 즉 주가를 주당 매출액으로 나눈 수치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즉 시가총액이 매출액의 몇 배인지를 따졌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없는 일이지만 당시엔 다 그랬다.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모두가 미쳤던 것이다. 그래서 모두 망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주가가 아무리 비싸도 비슷한 다른 종목과 비교해서 가격이 비슷하면 의심하지 않는다. 행동금융학자인 로버트 실러 교수는 사람들이 이런 착각에 빠지는 이유를 평가 기준이 옮겨 다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지구에서 달나라로 가면 무게가 6분의 1로 줄어든다. 모든 게 가벼워진다. 그래서 옆에 것과 비교해보면 이것도 당연히 가벼워야 한다. 기준이 옮겨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날 중력이 지구 기준으로 바뀌면 모든 게 다시 무거워지는 것이다. 이처럼 가격의 기준점이 유동적이기에 상대평가 기준으로는 거품 투자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거품을 피하려면 언제나 절대 수익률로 평가해야 한다. 부의 본능을 깨우는 스위치. 5째. 손실공포 본능을 극복하고 손절매 원칙을 손목처럼 지켜라. 손실공포 본능의 오류.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거친 바다를 향해 나아간 배만이 보물섬을 찾는다. 모든 위대한 모험가와 탐험가는 손실공포 본능을 극복한 사람들이다. 투자는 언제나 위험한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위험은 아무 투자도 하지 않는 것이다. 하루살이 원시인의 공포. 인간은 위급한 순간에 살아남기 위해서 본능적인 반사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진화해왔다. 만약에 공포심이 없었다면 인류는 생존하지 못했을 것이다. 공포감 중에 재산과 관련된 것이 손실공포감이다. 원시시대의 손실공포감은 맹수에 대한 공포감만큼 컸다. 하루 사냥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원시인이 손실을 입는다면, 사냥감이나 먹을 걸 잃는다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생존 자체가 모험이었고 가진 게 별로 없었던 원시시대에 가치 있는 뭔가, 예를 들어 창이나 돌도끼를 잃는다는 건 전 재산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원시인은 사냥감을 여러 마리 잡는 것보다 잡아놓은 한 마리를 잃지 않는 게 생존에 더 유리했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오랜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손실을 기피하는 본능, 즉 손실공포감을 갖게 되었다. 위험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손실을 피하려는 본능이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의 이득을 얻는 데서 오는 기쁨보다는 하나의 손실을 입는 데서 느끼는 고통을 더 크게 느낀다. 손실공포 본능은 원시시대엔 원시인의 생존을 도운 본능이지만 이제는 오히려 현대인이 부자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사람들은 손실공포 본능 때문에 투자하지 못하고 손절매를 하지 못해 손해를 본다. 투자형으로 진화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 향후 10년간 소득이 2배로 증가하면 당신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에 대해
뭐라고 답하겠는가? 놀랍게도 이에 대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대답이 180도 달랐다. 부자들은 위험성이 있는 투자를 하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늘어난 소득을 대부분 소비하고 극히 일부만 위험성이 없는 저축예금에 넣겠다고 응답했다. 부자들은 더 미래지향적이었고 자신의 자금 운용 능력, 즉 증권, 부동산 투자에 더 자신감을 보였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즉각적인 만족, 즉 소비를 추구했으며 저축을 할 경우에도 안전성을 가장 중요시했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투자하지 않기에 부자가 못 된다는 주장에 당신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주장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니엘 카너먼의 설명을 들어보겠다. 다니엘 카너먼은 간단한 실험을 진행했다. 당신의 아버지가 죽으면서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두 가지 선택 방식이 있다고 해보자. 1번 선택은 동전을 던져서 이기면 20억 원을 받고 지면 하나도 받지 못한다. 2번 선택은 그냥 5억 원을 받는 것이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은 2번을 선택한다. 확률과 기대값을 따져본다면 1번을 선택해야 하지만 사람들은 2번을 선택한다. 1번의 기대값은 10억 원이고 2번의 기대값은 5억 원이다. 반대로 당신의 아버지가 죽으면서 빚을 물려주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도 두 가지 선택이 있다. 1번 선택은 동전을 던져서 이기면 빚이 없어지고 지게 되면 빚 20억 원을 갚아야 한다. 2번 선택은 동전을 던지지 않고 그냥 빚 5억 원을 갚아야 한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1번을 선택한다. 확률과 기대값을 따진다면 당연히 2번을 선택해야 한다. 1번의 기대값은 마이너스 10억 원이고 2번의 기대값은 마이너스 5억 원이다. 왜 사람들은 기대값을 따져보고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을까? 이유는 바로 손실공포 본능 때문이다. 다니엘 카너먼은 손실공포감에 대한 이 이야기로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다니엘 카너먼에 따르면 사람들은 손실공포 본능 때문에 합리적인 투자를 하지 못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고 부자가 되지 못한다. 가장 큰 위험은 아무 투자도 하지 않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투자하지 못한다. 잃지 않으려는 손실공포감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본다. 강소심 대리의 경우를 살펴보자. 2001년도부터 아파트 값이 오르기 시작하자 무주택자 강소심 대리는 불안했다. 그런데 신문을 보니 부동산 전문가가 전혀 오를 이유가 없다고 한다. 강 대리는 혹시나 상투를 잡는 게 아닐까 두려워서 아파트를 사지 못했다. 2002년도 들어서도 계속 아파트 값이 올랐다. 아내는 그냥 사자고 했다. 그런데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잠깐 동안 부동산 가격이 주춤했다. 강 대리는 아파트를 사지 않기를 정말 잘했다고 안도했다. 그러나 두 달도 안 되어서 다시 아파트 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2003년도 들어서도 아파트 값은 올랐다. 강 대리는 북핵 문제, 경기 침체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 값이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다시 아파트 값은 올랐다. 강 대리는 지금 사기에는 너무나 억울하고 또 정말로 꼭대기에서 사는 것 아닌가 싶어서 두려웠다. 이렇게 강 대리는 두려움 때문에 아파트를 사지 못해서 큰 손실을 보았다. 지금도 나중에 아파트 값이 내려가면 그때 살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파트 값이 오를 때 사지 못한 사람은 아파트 값이 내릴 땐 더욱 사지 못한다. 하락기에는 손실 공포감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결국 손실 공포감이 강 대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사로잡은 것이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배가 항구에만 있다면 어떻게 보물섬을 찾을 수 있겠는가? 거친 바다를 향해 나아간 용감한 사람만이 부자가 될 수 있다. 모든 위대한 모험가와 탐험가는 손실공포 본능을 극복한 사람들이다. 투자는 언제나 위험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가장 큰 위험은 아무 투자도 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주식 투자에서 손해보는 이유는 따로 있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주가가 폭락할 때 투자해야 한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누구나 실천하는 것은 아니다. 손실공포 본능에 맞서서 행동하는 게 그리 쉬우면 누가 성공하지 못하겠는가? 입으로는 줄줄 외우고 있지만 정작 하려면 몸이 안 따른다. 오히려 폭락 장세에 주식 팔아치우느라 바쁘다. 한번 공포감에 사로잡히면 자신이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한다.
사랑의 열병에 빠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내 말에 100% 동의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공포감이 사라진 뒤에야 우리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하고 후회한다. 그리곤 다음번에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한다. 그러나 공포감이 몰려오면 우리는 또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다. 이것이 인간이다. 감정은 이성보다 강하다. 당신이 재테크에서 판판이 깨지는 이유는 손실공포 본능 때문이다. 손절매가 잘 안되면 차라리 손을 잘라라. 주식 투자에 있어 프로와 아마추어의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 주식 투자에서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무엇일까? 고수는 손실을 볼 때 작게 보고 이익을 볼 때 크게 본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익이다. 반대로 하수는 이익을 볼 때 작게 보나 손실을 볼 때 크게 본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손실이 된다. 왜 일반 투자자는 손절매를 하지 못할까? 바로 손실공포 본능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고수들은 철저히 손절매 원칙을 따른다. 고수들이 기계적인 손절매 원칙을 지키는 건 인간의 본능인 손실공포 본능이 작동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어느 기자가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번 고수에게 물었다. 주식 투자를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나는 다른 건 잘 모르고 손절매는 누구보다 잘합니다. 또 다른 독한 고수는 이렇게 충고했다. 손절매가 잘 안되면 차라리 손을 잘라라. 무시무시한 조언이다. 그 조언대로 했다면 난 손이 10개라도 모자랐겠다. 대부분 손절매 기준은 10%인 경우가 많다. 고수들은 매입가로부터 10% 하락하면 손절매를 기계적으로 한다. 또 고수들은 폭락장에서 매도보다는 매수 쪽에 가담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손절매 원칙을 지켜라. 공포감을 극복하고 폭락장세에 매입하라. 이 원칙에는 예외가 없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재테크 방법은 단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셔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두 번 듣고 잘 실천했다면 이미 부자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 시간 나실 때 여러 번 듣고 체화하셔서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매수하셔서 더 깊게 읽어보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시면 더 큰 부를 얻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투자해놓은 부동산과 집이 최고가를 갱신하고 주식에서 물린 종목 떡상하며 계좌가 붉게 불타오르고 가상화폐 역시 떡상하여 최고급 차 한 대 사실 겁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짜부자 채널과 함께 진짜 부자 되세요.